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3년 1월 20일이고 금요일이네요. 자, 오늘은 정치론 편곡지로 한 말씀 드리려고 하고, 대문사진에서 보신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계기가 되었던 것은 며칠 전에 있었던 이거죠. 이란에서 아크 부대에 방문을 하면서 대통령이 한 이야기, 그 기사를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이제 생각들을 종합해 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구를 뭐 특히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또 딱히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1월 15일 날 아크 부대 방문해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논란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제 생각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사우디 외무장관이에요. 사우디 외무장관이고 현지에서 한 2, 3개월 전에 미국하고 사우디하고 이제 사이가 안 좋잖아요, 지금. 네. 아시는 분들 있고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물가 때문에 기름값을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그게 미국 사람한테는 아주 큽니다. 차 없이는 모든 게 돌아가지 않는 세상 나라고, 심지어 생활보호 대상자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구호식품을 얻어먹으러 올 때도 차를 타고 와야 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왜? 대중교통수단이 없으니까. 심지어 인도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자, 그래서 사이가 안 좋죠. 그래서 사우디가 협조를 안 해주는 거죠. 정산을 해달라 그러는데 애들은 감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직접 방문도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도 협조를 요청했는데 냉대를 받았죠. 그런 맥락에서 이 사람이 현지에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CNN과 한 3개월 전에. 자, 그래서 그러면 왜 미국하고 지금 아랍이 분위기가 좀 어색하냐? 뭐 안 좋죠. 뭐 그냥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그 와중에 미국이 아랍에서 빠져나갔죠, 중동에서. 그러면서 힘의 공백이 생겼어요. 그래서 미국에 의지하던 나라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인 나라가 사우디죠. 사우디고 또 우리가 아크 부대가 파병되어 있는 UAE 같은 것도 그런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수십 년에 걸쳐서 이제 원유로 시작된 거죠. 미국의 힘이 개입돼 있다가 왜곡된 국면이지만 그 힘이, 그 왜곡된 국면이 유지가 됐죠. 미국의 존재로 인해서 그 지역에. 거기다가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도 또 있고, 거기다가 미국이 이런 이제 동맹국이라고 믿어왔던, 미국에 의지하고 있던 나라들한테 크게 상의를 하지 않고 힘을 싹 빼버린 거죠. 그게 미국의 이해관계에 맞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두세 번에 한 10년간에 걸쳐서 발생한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 아랍의 미국의 동맹국들은 격앙돼 있죠. 그 와중에 이제 힘의 공백이 생긴 거죠. 거기에서 중국도 기웃거리고 러시아도 기웃거리고 심지어는 우리도 기웃거리는 거예요. 뭐냐, 그들은 이때까지 미국의 비호 아래서 쌓아놨던 오일 머니를 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앞으로 먹거리를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돈을 잘 쓰려고 하는 거예요. UAE는 UAE에 맞는 선택을 하고 사우디는 사우디에 맞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란하고도 어떤 물리적인 충돌 없이 잘 해결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 지금 시도되고 있는 중이에요. 거기에 우리도 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왜냐, 우리가 지금 아크 부대라는 거기에 발을 담그고 있기 때문에. 거기 병사들의 안전이 포함되어 있고, 거기서 전쟁이 발발하면 우리가 자동으로 엮이게 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이렇게 뭐 의정부나 파주 이런 데 미군이 있는 것처럼 지금 똑같은 형국이에요. 그게 지난번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원전을 수출하면서 우리가 UAE하고 군사 조약을 덜컥 맺은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한번 난리가 났었죠. 국회에서 비준도 안 받고 군사 조약을 맺은 거니까 우리가 거기에 참전을 하게 될 수 있는 것인데, 어쨌거나 그런 형국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게 뭐 몇 가지 다 언급이 돼 있죠. 거기다가 또 미국은 이란하고 트럼프 시절에 핵협정을 다 맺어놓고 파기를 했죠.
그것을 일방이 파기를 하지 못하게 주요 국가들, 독일, 프랑스, 기타 등등 여러 나라들이 같이 보는 가운데 다 사인해서 협정한 이란의 핵협정 파기하고 지금 북한하고 저기 평화협정 맺는 거랑 비슷한 그런 분위기예요. 예. 그거를 이런 방구 없이 폐기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다시 적대시하기 시작한 거죠. 이란으로 보면 황당한 일이고 그 옆에 같이 사인했던 세상의 주요국들도 황당한 이야기예요. 자, 그런 희한한 일이 지금 분위기가 지금 중동의 분위기예요. 그런데 이란하고 가장 가까운 UAE가 가깝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토 분쟁도 있어요. 그 페르시아만 사이에 두고 이란하고 영토 분쟁이 있는 섬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막아주기 위해서 UAE는 작은 나라잖아요. 돈은 많지만 거기 우리 부대가 거기 딱 있는 거예요. 아마 프랑스 군도 거기 일부 배치되어 있을 거예요. 그게 UAE가 다른 나라들과 비즈니스를 하면서 자기 나라의 안보를 지키는 방식이거든요. 그런 상황에 우리 대통령이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다독거려야 되는데 다독거리면서 싸움이 안 나게 하고 거기서 어떤 우리가 어떤 하나의 조정자로서 역할을 해주고 동북아의 조정자뿐만이 아니라 중동의 조정자 역할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도 우호적인 미국의 힘의 공백 이후에 우리한테 우호적인 입장을 취해주고 있고 최근에도 사우디 황세자가 우리한테 와서 거기 뭐 신도시 개발 계획에 일본은 가지도 않고 계획을 취소하고 우리한테 지금 많은 거래를 하고 갔잖아요. 그런 거예요. 예? 미국하고 사우디하고 사이 안 좋은데 그럼 우리도 사우디 미워해야 됩니까? 그런 상황에서? 응? 그런 계약 다 취소하고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그와 반대로 이란도 마찬가지예요. 이란도 왜 우리가 강남에 테헤란로가 있습니까? 그 어렵던 시절에 우리한테 석유를 팔아줘서 우리가 고마워서 이름 지어준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땅값 제일 비싼 곳이잖아요. 물론 이란에도 서울 거리가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거는 그렇게 테헤란로에 비교할 그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대금을 한 10조 가량 되는 원유 대금을 못 주고 있잖아요. 미국이 주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런 나라가 이란이에요. 그런 나라 우리 적대시하지 않아요. 우리가 왜 가서 그런 소리를 해요? 네. 자, 그런 이야기죠. 자, 이게 뭐 대표적인 미국이 개입해서 벌어진 일이죠. 이거 외에도 많습니다. 자, 이라크 대통령부를 공격했고 저기에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라는 이유로 공격을 했죠. 2003년에 미군 24만 명, 영국 군대 4만 5천 명 들어갔고 우리도 이제 그때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노무현 대통령 때일 거예요. 노무현 정부 시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애써 하다가 뭐 전투병을 파견 안 하고 지원병력 정도 파견한 것으로 이제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거 여러분 한 70년대, 80년대 그때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때 이제 이라크하고 이란이 전쟁을 오래 했어요. 몇 년간. 5, 6년 했을 거예요. 그 이상. 그때 이란에서는 옛날에 왕조가 없어지고 회교혁명이 일어나서 지금의 정권이 들어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왕권이 미국과 결탁을 했다고 보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이고 석유회사들하고. 그래서 그 고혈을 빨아간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혁명의 단초가 됐잖아요. 자, 그 과정에서 뭐 미 대사관의 인질이 발생하고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란과 이라크가 전쟁을 할 때 미국 이라크를 지원해줘서 강력하게. 그러다가 이번에는 이라크를 공격했죠. 이란 이라크 전쟁을 할 때도 후세인 대통령이 있었어요. 이때도 후세인이에요. 대량 살상 무기 있다고 해서 결국은 후세인 대통령까지 잡아서 처형까지 시켰잖아요. 그 시체까지 공개했죠. 예. 대량 살상 무기 없었잖아요. 그때 참전한 나라 중에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스스로 인정한 나라, 사과한 나라는 프랑스밖에 없었어요. 예, 그때 60만 명이나 죽은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나와요. 미국 대학 조사팀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민간이 60만 명 사망한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저만큼 죽은 거예요. 자, 이게 미국이 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뭐 ISIS 생기고 뭐 어쩌고 저쩌고 반군 세력들이 많이 생겼죠. 이 여파예요, 전부 다. 그 사람들 여기저기 몰려다니는 거예요. 대부분의 책임이 미국 하에 있어요. 지금 미국에게 있어요. 중동에서 발생하는 많은 일들에 우리가 자극적인 보도만 접해서 그렇지. 그러다가 미국이 싹 빠져버린 거예요. 갈등의 골을 엄청나게 깊이 파놓고 엄청나게 무책임한 일이라고 현지에서는 보고 있는 거죠. 가장 몸이 다를 사람이 불안감에 몸을 들들들 떨 사람들이 어디냐? 사우디하고 UAE예요. 친미 국가였거든요. 물론 이스라엘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아크 부대 방문해서 이런 사진을 찍은 건데 말씀드렸죠. 예, 여기는 이 특전사 부대가 좀 이게 돌아가면서 파견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유엔 평화 유지군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군사 조약을 해서 우리가 가서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주둔하는 거예요. 그 군사 훈련을 시키는 게 주목적이 아니에요. 주둔하는 게 주목적이에요. 왜? 주변에 다른 나라가 UAE를 탐내서 침입을 하게 되면은 우리 군과 전투를 벌이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 조약의 상세 내용은 밝혀져 있지 않죠. 아마 자동 개입되게 돼 있을 거예요. 한미 상호 방위조약처럼. 예. 자, 그게 1번 가는 현재 적이 이란이에요. 근데 이란하고 UAE, 사우디가 좀 조화롭게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평화스럽게. 거기에 우리가 개입돼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연히. 왜? 우리의 석유가 거기서 오는데요. 전부 다. 그 지역이 안정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물서물 힘을 키워왔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저걸 알게 됐을 때 확 뒤집어질 뻔 하다가 묻고 갔죠. UAE하고 관계를 더 돈독하게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역할을 가운데서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사우디, UAE, 그다음 이란.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모범 사례로 보고 모델로 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또 하나의 징검다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리더십이라는 면에서도 그렇고 경제적인 공동 번영이라는 면에서도 그렇고 그 뜬금없이 가서 이런 뜬금포를 날린 거예요. 직접적으로는 아크 부대를 웃는 얼굴로 찍었지만 아크 부대한테 해악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을 한 거예요. 예. 심지어 UAE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는데 그 말을 가서 정의를 내려버린 거죠. 남의 대통령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게 외교적 실책이에요. 그런데 이게 실수라고 보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런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집권한 지 뭐 반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뽑은 거예요. 누굴 기분 나쁘게 하려고 또 자극적으로 해서 뭐 많은 분들이 보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죠. 있는 그대로 느낀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외교적으로 내치나 뭐 다른 뭐 그건 너무 복잡하니까 이야기가 그러면 외치만 보더라도 이렇게 실수를 반복한다는 것은 무능하다는 거예요. 그거 부정할 수 있습니까? 부정할 수 없어요. 옛날에는 10년에 한 번씩 있을까 말까 벌어지더라도 조용히 어떻게 해결을 하던 그런 부분이 지금은 대놓고 한 달에 한 번 꼴 이상으로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무능한 거죠. 대통령이 무능하고 대통령실 전체가 그를 호위하는 비서진이 전부 다 무능한 거예요. 나라에 엄청난 해악을 끼칠 수가 있어요. 자기 운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자, 한편은 이런 일이 또 있죠. 이게 BTS 정국이 저는 몰랐어요. TV를 잘 안 보니까. 근데 월드컵 개막식에 공연을 했더라고요. 월드컵 이제 BTS가 해체된 이후로 같이 이제 활동 안 하게 한 이후로 왜냐면 그중에 멤버가 하나 군대를 갔죠. 예. 그래서 이게 대단한 거예요. 월드컵 개막식이면 올림픽보다 사실 집중력이 높다고 봐야 돼요. 전 세계적인 이벤트잖아요. 그게 개막식에서 공연을 했고 이거는 그 개막식 그 노래 드리머라는 노래일 거예요. 아마 그거에 뮤직비디오에서 제가 캡처한 거예요. 여기 태극기도 보이고 이런 나라 국기들이 보이죠. 이거에 리액션 비디오를 제가 몇 개 봤어요. 미국 쪽의 거를. 근데 그 사람들이 여기에 히잡을 두르고 회교도들이 이슬람교도들이 나오니까 되게 부담스러워요. 이 화면 자체가 부담스러워요. 그러다가 종국에 가서는 그래도 이런 참 다양성이 필요하지. 우리가 좀 넓게 생각해야지. 마음을 열고 생각해야지. 그게 뭐 BTS 정신이지.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몇 건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 자, 여기에서 엄청난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예? 한국 사람을 가운데 세워놓고 현지인들이 세계 각국의 국기를 흔들면서 자신들의 색깔을 지닌 채로 호소하고 있잖아요. 그죠? 각 나라 모든 문제 다 있어요. 미국 문제, 러시아 문제, 우리 문제, 중국 문제, 일본 문제 끝없죠. 예. 그래서 거기에 한국 사람이 이런 걸 조정을 해달라. 그 호소의 대변자로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뭐 월드컵 끝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잖아요. 우리 대통령이 같은
근처에 있는 나라에 가가지고 그와 반대되는 그들의 긴장을 불러일으키면서 그들을 세계에서 소외시켜버리는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국민이 만들어 놓으면 대통령이 가서 망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대비를 한번 시켜서 보십시오. 예. 자, 그리고 이란은 우리가 못 갖고 있는 빚이 있어요. 예. 미국의 제재 조치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가 그 주위 나라 세계가 지금 왜 어리둥절하게 만들면서 이란과 핵협정을 파기해버렸잖아요. 그때 파기 안 하고 계속 진행했으면 이 돈 이미 다 갔을 거예요, 그쪽에. 그래놓고 자기들은 지금 바이든 행정부 들어오니까 발 다 뺐잖아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중동 사람이 미국을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 빈 공간에 우리가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이란도 지금 이 문제하고 예민했죠. 문재인 정부 때도 한번 잘못 다룬 적이 있어요. 이란의 감정을 상하게 한 적이 있어요. 아마 돈 문제였던 것 같고, 강경화 외무장관이 저는 그만두게 된 이유였다고 생각을 해요. 크게 언론에 보도는 안 됐지만. 그때 우리 한국 선적에 배를 하나 납포하기까지 했어요. 우리가 이란의 감정을 상하게 한 적이 한번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 간에 돈 빌려놓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죠. 똑같아요, 나라 간의 관계도. 우리 골목에서 벌어지는 거, 어른들이 정치하는 거, 우리나라에서. 골목에 아이들끼리 골목대장 놀이 하면서 장난치는 거. 국가 간의 그 관계들 다 똑같아요, 사람 마음은. 이런데 그런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 가가지고 이란한테 욕먹고 UAE 그냥 눈이 휘둥그레지게 만들어, 부정적인 쪽으로. 주위 나라들, 저 나라 왜 저래? 왜 이렇게 긴장을 고조시켜? 이때까지는 뭐 잘해보자고 서로 악수하고 다니고 그러더니 잘 될 겁니다. 한국이 도와주겠습니다. 이 지역이 싸움 없이 다시 평화로운 중동이 될 수 있도록, 세계 속의 중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다가 갑자기 이 친구는 왜 이래? 이러는 거죠, 지금. 네. 자, 70억 달러면 지금 환율로 해서 뭐 한 10조 가까이 되는 돈이고, 저는 이번에 또 한 번 더 자료를 정리하면서 알았습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가장 많다는 것을. 네. 그러니까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수십조 원의 돈이 해외 은행에 있는데 그 돈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물건 주고 대금을 못 받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핵협정 파기한 것은 미국의 잘못이에요. 왜? 주변 나라들이 다 세계가 멍청해졌으니까, 순간. 미국이니까 버티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처럼 저런 데 가서 함부로 말 막 하고 그냥 얼굴 확 바꿔버리는, 그 다음날 만나면 다시 웃으면서 그 다음 다른 또 자기 이해관계를 위한 요구를 하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는 나라예요. 네? 그리고 앞으로는 미국 같은 나라도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는 세상이 될 거예요. 네. 그런데 왜 그래요? 참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중동의 국가들이 이 장면을 목도하면서. 자, 제가 뭐 핵무장 이야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이야기도 뒤에 하겠습니다만은, 미국 입장에서 미국이 다 쥐고 있잖아요. 한미 원자력 협정을 통해서. 그죠? 예? 미국이 오케이 안 해주면 우리는 핵무장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뭐 북한처럼 경제력이 세계에서 꼴찌 앞잡이라서 목숨 걸고 모든 협정에서 탈퇴하고 금융제재, 뭐 무역제재 다 받으면서, 이란도 지금 돈 못 받는 거 보시죠. 그렇게 하면서 핵무기 개발할까요? 할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저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예, 이거는 미국과의 끈끈한 합의가 있어야 돼요. 합의가. 왜냐? 미국도 동북아에서 자기들 동맹 국가 중에 누군가가 스스로를 확실하게 지켜낼 수 있는 힘을 가진 나라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무르익어 오고 있었어요, 단계적으로. 맞죠? 그래서 뭐 SLBM 그리고 고체 로켓 제한도 풀고 그렇게 오고 있었는데, 지금 윤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는 절대 미국이 안 그럽니다. 예, 왜냐? 펠로시 맨날 거부했죠, 작년에. 북한과의 유화 국면으로 가라고 요구하는 거니까 거부하고, 바로 그 거부만 했으면 괜찮아요. 뭐 성격이 좀 있군, 성깔이 있네, 이렇게 하고 말 것을 외교장관을 바로 중국에 보냈잖아요. 예? 이거는 내가 미국 나한테 압박을 넣으면 나 중국에 붙어버려? 라고
우리의 나라의 처지를 공깃돌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예. 물론 그 전부터도 우호적으로 절대 보지 않았어요. 미국은, 바이든은 특히. 그 이야기는 예전에 여러 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나라인데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나라를, 우리 대통령을, 윤 대통령을. 응? 중국은 또 어떻게 보겠어요? 야, 얘가 기분 따라 진짜 왔다 갔다 하네. 응? 윤석열하고 무슨 약속을 하겠어요? 시진핑이. 응? 바이든은 사고 치지 않을까만 지금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예상치 못하는 군사적 긴장 관계가 발생할까봐. 그런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미국 하나만 상대하기 버거워요. 한반도에서 문제 생기면 어쩔 수 없이 관여해야 돼요. 미국은 뭐 두말할 것도 없죠. 예? 평화협정 부분에 있어서 밀고 당기고 밀당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또 판은 깨져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다가 다시 담대한 계획을 발표해요. 작년 아마 광복절 무렵에. 그래서 북한이 비핵화를 말만 하더라도 실행에 옮기지 않고 대북 지원해 주겠다, 우리가. 그 이후의 내용도 여러분 쭉 봐서 아시죠? 저 말은 우리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싶어서 한 말이 아니에요. 미국에 굴복한 거죠. 면은 다 상하고. 기시다가 신뢰하겠습니까? 김정은이 어린 나이에 무시하죠. 이렇게 되면. 그 사이에 또 쉬지 않고 망발 논란 일으켰다가 결국에는 지금 뭐 외교부가 나서가지고 뭐 언론사를 고소하고 이런 사건 또 에피소드가 또 있었죠. 자, 그러다가 12월 26일 북무인기 용산 상공 대회를 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위험한 상황이었다. 예, 뭐 정부의 발표, 국방부의 발표가 갈지자 그름을 걷고 있죠. 제가 봐서는 그거는 경고였다고 봐요. 위협이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 들어서자마자 뭐 미국과 핵 공동 기획하고 핵 무장 발언 이런 이야기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본인이 파티한다고 제대로 대응도 안 해놓고 그러면서 군인들 지금 훈련이나 빡세게 시키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 무인기가 실제적인 위협이었겠구나. 제가 영상들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강경 발언이 나오는 거예요. 저 발언은 우리가 혼자 할 수 있는 발언은 절대 아니에요. 두 발언 다 무시당했죠? 핵 공동 기획. 미국의 핵을 우리가 왜 공동 기획을 합니까? 미국 핵은 미국 거지. 그전에는 달라고, 배치해달라고 그러더니 공동 기획이라는 말까지 올렸어요. 자기 것처럼. 이거는 골목에서 이렇게 하면 혼나요. 골목에 있는 다른 친구들한테. 세계 제1의 강국인 현재 미국한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니 거 내 거 아니야. 우리 뭐 깐부 이야기예요. 깐부 이야기. 택도 없는 소리죠. 자, 그래서 핀잔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뒤에서 핵무장 발언을 했어요. 우리 핵무기 금방 만들 수 있어. 나도. 우리 다 알죠. 핵무기 금방 만들 수 있는 거. 예, 다 알죠. 몇 개월이면 만들겠죠. 한번 확인해 줬어요. 대통령이. 몇 개월이면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어려운 기술이 아니라는 것을. 예. 그래서 또 물 먹었죠. 예. 그래 놓고 또 10일도 안 돼서 아크 부대 가서 UAE 가서 이런 발언을 또 한 거예요. 자, 굵직굵직한 것만 제가 모아본 거예요. 그 사이에 언론을 타지 않으면서 국제관계에서 수많은 미팅들과 회담과 정부 간의 교류가 있었을 텐데 대통령이 결정해야 되는 사안이 있어가지고 자, 이제는 안 봐도 아시겠죠. 자, 볼까요? 예. 자, 1월 12일 기사하고 서울경제 기사하고 대통령실이 이제 자체 핵무장. 원래 이것도 별도로 다루고 싶었는데 또 다른 거에 좀 밀리다 보니까 이걸로 묶어서 하게 됐네. 모든 가능성 열어두겠다. 우리 기술로 빠르게 가질 수 있어. 맞고. 그 다음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원론적 발언이다. 미 핵 공동 운영 현실적. 그래서 도망가는 말을 했죠. 예. 자, 이거 뭐냐면은 이런 거는 TV를 보거나 신문을 보면은 오히려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게 참 잘못됐죠. 우리나라의 악의 축 중에 하나는 언론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예. 자, 여기서 하나 확인한 것은 핵무기는 금방 만들 수 있다. 그 정도는 확인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 비핵화가 중요하다. 핵무장 가능성이 부정적이다. 이건 뭐 아까 다 표현을 드렸죠. 예.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런 말 한 거죠.
그 위에 뭐냐면 1월 3일 기사가 보세요. 핵 공동 기획이라고 그랬죠. 왜 단어를 이렇게 뽑는지 모르겠어요. 핵 공동 연습보다 더 중요한 대통령이 한 발언은 공동 기획이에요. 예. 깐부맸다는 거예요. 니께 내 거라는 거예요. 미국 핵무기 내 거라는 거예요. 그 발언이 훨씬 더 중요한 발언이에요. 이런 것들이 언론이 여론을 왜곡하는 것이죠. 예. 아니면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뺐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미국 기자가 물었더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렇게 대답이 나온 거죠. 짤막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래서 그걸 뭐 기자가 잘못했다 식으로 또 옆으로 또 물타기 하면서 빠져나갔는데, 그게 날짜 한번 보세요. 1월 3일이고 이건 1월 13일이에요. 아크 부대 발언 1월 15일. 이런 걸 보고 무능하다? 네. 이런 표현을 안 쓰면 어디서 그런 표현을 쓰겠습니까? 네. 자, 예전에 다룬 게 있어가지고 한번 다시 꺼내봤습니다. 예. 한미 원자력 협정 56년 73년 적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원자력 무기를 개발하지 못하게 미국이 단속하는 거잖아요. 이게 박정희 정부 때 우리가 정권 때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개정을 한 게 2015년이에요. 박근혜 정부 때. 이 유효 기간이 20년이고 35년까지 유효한 거예요, 지금. 자, 이거에 우리가 통제를 받고 있어요. 이거는 미국이 우리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통제를 벗어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규칙을 무시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골목에서 이렇게 하면 혼난다고 말씀드렸죠. 특히 힘센 애가 옆에 있는데 걔랑 약속을 해놓고 내가 약속을 어기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났다면서. 나 너무 무서웠어. 무인기 때문에. 나 죽을 뻔했거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예. 미국과 협의하에 재처리. 이거는 이제 그 핵무기를 농축시키는 재처리가 아니에요. 새로운 방식이고, 그 다음 20%까지 농축 가능하다. 즉 20%가 상업용, 군사용의 경계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기존 방식으로 재처리하는 거, 그거는 무슨 말이냐? 핵무기 만드는 방식. 그거는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재처리 방법을 사용하면 핵무기를 만드는 건지 그냥 재처리만 하는 건지 모르게, 재처리를 하다 보면 핵무기가 나오는 거니까. 왜냐하면 핵발전소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열 효율이 너무 낮아요. 그죠? 엄청난 쓰레기가 많이 나와요. 대신에 이게 에너지 자체가 워낙 많으니까 원자력 발전을 우리가 하는 거지. 그것을 열 효율이라는 면에서 보면 아주 낮아요. 그래서 핵 폐기물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은 차라리 핵폭탄이 나와요. 핵폭탄은 깔끔히 태워버려요. 의외로 방사능 폭발할 때만 그렇지 잔존 물질은 많이 남지 않아요. 왜? 깨끗이 타니까. 근데 핵폭탄은 뭐냐면은, 참 죄송합니다. 지금 원자력 발전소에서 핵 연료를 갖다가 전기를 만드는 과정은 뭐냐면 연탄하고 똑같아요. 연탄 태우고 나면 연탄재 엄청나게 남죠. 그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재처리해서 우라늄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한다는 건데, 기존 방식은 해외에서 위탁을 하라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즉 핵무기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이걸 재협상하면서 어떤 조항이 하나 추가됐느냐, 이거는 염두에 뒀다고 봐요. 그때 북한이 한참 핵무장에 열심일 때였기 때문에 1년 전 통보 후에 협정 종료 조항을 첨부했어요. 우리가 위협해지면은 우리도 핵무기 만들어서 대항할 수 있어야 되잖아. 우리나라를 우리 힘으로 지켜야지. 미국 너가 지켜주지 못할 수도 있잖아. 그때는 1년 전에 이야기를 하고 할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거기에도 어긋나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미국에다가. 그들의 지지층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런 이야기를 입에 달고 있는 거잖아요. 지난 정부가 미국하고 관계가 소원해져서 나라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 나한테 정권을 다오. 내가 지켜줄게.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더 철저히 하겠다. 일본과 손을 같이 잡고 북한을 구석으로 몰겠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 된 거잖아요. 이건 뭐예요? 지금 당장 핵무기 개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해야죠. 이 절차를 밟아야죠. 밟아야 할 게 또 있어요. 핵 확산 방지조약 우리가 가입돼 있죠. NPT라는 거. 70년에 발효가 돼 있고 핵 보유국은 기존 5개국으로 동결돼 있어요. 이거 뭐 사다리 걷어차기죠. 올라간 다음에 사다리 걷어차서 뒷사람 못 올라오게 하는 거.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만 핵무기를 가질 수 있고 나머지는 못한다. 우리는 75년도에 가입돼 있어요. 우리가 원해서 가입했던, 가입을 강요받았던 지가 가입돼 있어요, 현재. 여기서 탈퇴를 해야 돼요. 여기서.
그러면 북한이 받는 대접하고 비싼 대접을 받을 가능성이 커요. 북한도 이 가입했다가 탈퇴했거든요. 그들도 이게 가입한 채로 핵무기 개발하지 않았어요. 기본적인 약속은 지켰어요. 북한도. 나 방지조약 탈퇴. 그 다음 핵무기 개발. 인도, 파키스탄, 북한, 이스라엘, 쿠바. 예. 북한은 가입했다가 탈퇴한 쪽이에요. 우리도 정핵무기를 원한다면 참 저는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나 위치 이런 걸 봤을 때 이스라엘처럼 할 수도 없는 나라예요. 이스라엘 어떻게 합니까? 핵무기 개발하고 말 안 하죠. 있냐? 몰라. 없냐? 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나마 최선의 방법이에요. 진짜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대통령이 느꼈다면 몰래 개발하면 돼요. 몇 개월 만에. 예? 그래갖고 필요할 때 몇 년 진짜 좀 안정됐을 때 그거 까면 되는 거예요. 그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 네, 방법이 있죠. 그걸 깨고 가야 돼요. 핵 확산 방지 조약 이것도 깨야 돼요. 탈퇴해야 돼요. 그런 절차를 밟아줘야 돼요. 이게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 이 발언 해가지고 도움되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나 기분 언짢았어. 나 큰일 날 뻔했어. 나 죽을 뻔했어. 이 공포심의 표현밖에 안 돼요. 대통령이 그런 자리 아니죠. 그 표현이 지금 이런 파급 효과를 만들고 있고 한국이 이런 나라였어? 우리도 같은 도매금으로 같은 취급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국익에 지대하게 해를 주는 모습이죠. 한국의 모습으로 비춰지니까 이것이. 예. 자, 그래서 이게 2022년 5월 초에 아마 인사청문회 새 정부 들어와서 할 때 그때 제가 올렸던 동영상인 것 같아요. 그때 뭐 많은 분들이 안 보셨겠죠. 예, 그때 썼던 내용을 한 번 더 반복하고 싶어요.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싶어요. 한 반년 정도 지났는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그 느낌 그리고 여러분도 반년 정도 지나고 나서 본 느낌 한번 맞춰보면 좀 새삼스러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느낌이 들고 저는 이가 말씀드리는 입장에서 전혀 후퇴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예.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 탄허의 글에서 인용을 했어요. 도덕경의 38장인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세상이 옛날에 성인들이 나타나고 나서 옛날식이죠 말이 성인들이 나타나고 나서 세상이 계속 황폐해진다. 그게 모든 큰 철학 종교에 나타나 있는 생각이에요. 유교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세상이 계속 타락할 것이다. 요순 시대 이후로 군자의 정치가 안 되고 계속 세속화된다. 불교에서도 당신들이 날 배반할 것이다. 계속 타락할 것이다. 단계를 나눠서까지 언급했어요. 불교에서는. 그리고 기독교에서도 재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당신들이 언젠가는 나의 그걸 벗어나게 될 거다. 예? 그래서 모든 세상의 큰 철학과 종교가 말세로 가고 있음을 내리막이라는 거예요. 내리막. 또 내리막으로 갈 거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도덕경에서는 이렇게 내리막을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뭐냐? 도를 잃으면 덕이라도 갖춰야 되고 덕을 잃으면 인이라도 베풀 줄 알아야 되고 인을 잃으면 정의라도 지켜야 되고 만약 정의를 잃으면 체면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정의를 지키는 척이라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세상의 말세로 가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쭉 말씀드린 지금 이 정부 들어서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국내외적으로 이 선에 딱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순리라고 봅니다. 순리고 우리한테는 희망의 사인이라고 봐요. 이것이 세상의 흐름이거든요, 지금. 네. 갈 때까지 갔어요. 네. 그래서 한국의 인기 많은 아이돌 그룹이 서양의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종교다. 이들의 인기는. 지금 인류에게 누구도 주지 못하는 희망을 그들이 주고 있다. 왜? 예전에 종교나 큰 철학이 탄생했을 때 세상이 혼란스러웠었거든요. 그들은 혁명가였죠, 원래는. 근데 지금의 종교? 혁명가입니까? 예? 세상에 가장 낮은 곳에 임하고 있습니까? 그죠? 기존의 틀에서 빨대 꽂고 있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세상이 내리막이잖아요. 보세요. 이대로 세상이 흘러가고 이게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패턴이라는 거예요. 네. 중국에서도
유학을 하는 사람들이 중국도 끝에 가면 이렇게 될 거다. 그 다음부터는 모르겠다 해요. 우리나라에서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런 세상에 누가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우리 이고 싶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을 맞이했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변화를 가장 적나라하게 엑기스만 모여서 보여주고 있는 나라에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갑자기 미래의 희망에서. 미래의 희망이 다 없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엄청난 갈등을 촉발시키겠죠. 그래서 그게 순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네. 그게 이것을 6개월 전에 썼을 때하고 지금하고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세상의 일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우리한테 자극을, 우리가 극단적인 부분까지 밀어붙이는 거구나. 절벽 끝까지 밀어붙여서 너 가장 소중한 게 뭐야? 를 생각하게 해주는구나. 우리한테 그런 일이 생기고 있구나. 즉, 그 말은 거꾸로 뒤집으면 지금까지 6개월간 우리가 경험했던 것보다 더욱더 처절하고 무서운 일이 앞으로도 닥칠 것이다. 그게 세상의 변화와 맞물려 있을 것이며 우리는 기회를 부여받을 것이다.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너희가 리드하든지 아니면 제일 먼저 망가지든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게 쭉 봤을 때 지금 이제 나라를 경영할 수 있는, 특히나 나라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진짜 무능력하고 또 이 격변기를 맞이한 세계 흐름에 있어서도 적절한 외교적 대응을 못하고 우리나라를 구석으로 좀 밀어넣고 있죠. 그런 일을 하는 이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제가 봤을 때는 그거 같아요. 일단 정권의 안보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 그게 자기들이 마음대로 먹은 대로 안 되고 자기들이 직접 해보니까 그 경험의 한계에서 오는, 그리고 주변에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인재난이 있거든요. 인재난. 능력이 있으면서 자기 성향에 맞는 사람들 고르려고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누가 지금 이런 판국에다가 내 명예를 드럽혀가면서까지, 그리고 우리 국가에 해악을 끼치면서까지, 또 우리 아이들의 장래에 먹칠을 해가면서까지 누가 거기에서 그 불명예에 뭐 1년짜리가 될지 2년짜리가 될지 모를 그 직함을 받고 싶겠어요? 그걸 받고 발을 담그는 사람도 희한한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정권의 안보가 중요해요. 안보. 그리고 이 정권이 지금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곳은 언론이에요. 제가 봤을 때 언론의 경호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검찰. 그 세력들이 나라를 만지는 거예요. 위에만 만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답답한 일이고 기가 막힌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로 답답할 것 같아요. 아주 많이. 우리가 보면 그들이 함부로 하고 있는 것 같죠. 저는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부로 못해요. 함부로 못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인사 같은 거. 그들이 임명권을 가진 부분. 그게 이 검찰들이 가진 한계예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해야 돼요. 그래서 말장난 같은 걸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 또 하나의 한계예요. 큰 배포가 없어요. 나라를 뒤집을 만한 아이디어가 나오지 못해요. 그리고 또 이명박처럼 뭐 이렇게 아주 조밀조밀하게 자기 이해관계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도 안 돼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정권을 장악했지만, 공무원 사회를 장악했지만 실제 일이 결정이 되고 예산을 배정받고 돌리는 데는 그 큰 힘을 자기들 마음대로 색깔을 바꾸지를 못해요. 거기서 수많은 갈등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모든 부처에서.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 지금 해당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저도 그런 처지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느낌을 압니다. 힘들어요. 아주 힘들어요. 진짜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몸이 아파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장기간 오래 받게 되면. 나를 꼼짝도 못하게 옥죄는 그런 게 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저는 10몇 년 전에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지금은 버틸 수 있어요. 버텨내요. 그게 우리나라가 그만큼 좋아진 거예요. 왜냐? 제가 정부 자료를 많이 본단 말이에요. 거기서 느껴지는 흔적이에요. 몸통이, 머리는 바뀌었지만 몸통이 버티고 있어요. 지금. 그 당사자분들은 힘드시겠지만 그 버티는 거예요. 그 위에 선에 지금 정권을 먹은 사람들은 힘들어요. 답답해요.
맘대로 안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자기들 중심으로 뭉치게 되고 더 왜곡된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언론을 미시해서 이 정권의 탄생에 기여했던 소수들은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주변국이 불안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예. 자, 그래서 제가 이 정권이 이런 상황에서 5년을 갈 수 있겠느냐. 예. 우리가 한반도가 되게 드라마틱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예. 우리가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이 이 땅에 선택이 된 게 진짜 순리다. 우리한테 기회가 떨어진 것이다. 그 선택의 몫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것이다.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한번 보여줘봐라. 예. 앞으로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는가. 인간의 삶이 지금은 유교에서 말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최악의 상황이 있는데 심지어 유교에 속한 사람, 불교에 속한 사람, 기독교에 속한 사람들도 뭘 모른다. 그들도 이미 가짜가 되었다. 그들의 씨앗을 뿌린 사람들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희생했던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다. 그들도 그럼 그 결정을 누군가 해줘야 된다. 새로운 희망을 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신호들과 조짐들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부드럽게 넘어가는 게 아니다. 이거다 지금. 자, 그러면 정권의 안보에 혈안이 돼 있는데 박근혜식 마침표가 되겠느냐? 자, 아니라고 봅니다. 그 가능성 낮다고 봐요. 왜냐? 이게 그들의 초미의 관심사고 절대 저런 일이 반복되게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건 그들의 생리에 잘 맞는 이야기예요. 예. 그렇지만 내부에서 에너지는 충진이 되고 있죠. 저는 특히 군부의 불만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예. 여러 가지 사안들을 봤을 때. 자, 그러면 마지막에서는 어떤 조화 속에서 십자포화를 맞게 되느냐. 윤 대통령과 그의 비서진들은 국제 변화가 더 급하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지금의 대통령실과 대통령은 국제 변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이해하고 있지도 못하고. 예. 그런데 실제 더 큰 변화는 아직 오고 있지도 않아요. 예. 거기가 우크라이나, 북한, 이란 이런 데잖아요. 한순간에 전혀 다른 모습을 세계에게 선사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혼란스러워하겠죠. 그 혼란의 극점에 아마 우리가 있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그들의 비서진들은 지금도 희한한 짓을 하는데 그때는 더욱더 황당한 짓을 하겠죠. 지금도 이미 충분히 아주 많이 고립돼서 바보 취급받고 있는데 그때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처하겠죠. 그거 더하기 내부에 충진된 에너지가 폭발하는 거. 그게 만나면 십자포화가 되는 겁니다. 예. 저는 그런 식으로 일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건 제 직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임기가 안 채워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 또한 우리의 큰 격변은 세계의 격변과 연결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그런 순간에 닥쳤을 때 우리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큰 고통을 느낄지 모르겠어요. 두려움 같은 거를. 근데 그걸 잘 헤쳐내면 그 대가로서 우리 인류한테 새로운 것을 선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